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11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꽤나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줬죠. 그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 자, 이러한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서, 좀 다행스럽다. 또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오늘이 동시만기일. 이때쯤에서 미국 증시가 더 크게 나쁘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반등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자, 그것과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반등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최근 미국의 나스닥 시장과 다우지수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여전히 상당히 탄탄한 그런 강세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자, 나스닥은 아직까지도 장중 강세를 지키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에 영향을 주는 금리와 관련돼서 시장을 보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FOMC,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각 위원들이 시장을 달래는 어떠한 신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자, 이른바 정전 상태, 즉 블랙아웃 상태 하에서는 그렇게 미국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스닥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탄력에 나오지 않는 것은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반응은 좀 달랐죠. 모처럼 뭐네 꽤나 탄력적인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아직은 뭐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꽤나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저것 그러한 신호가 포착이 된다는 거죠. 당장 수급만 보더라도, 물론 오늘 코드로플 미팅데이, 즉 동시 만기와 관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초대규모로 순매수를 했죠. 1조 7천억 원이나 순매수했습니다. 아무리 오늘이 코드로플 미팅데이라 하더라도 시장 판도, 전반적인 상황 반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런 대규모의 매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 환율, 유가, 그리고 또 FOMC가 아직 열리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자율적으로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측면도 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 탄탄하게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다우 지수에 미국 나스닥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 상승 추세에 합류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내지 전환 포인트가 주어진 상태로, 즉 바닥을 찍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반등은 반가웠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과 이슈 또 여러 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알아두신다고 한다면 갖고 계신 분들이 뭐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적정한 종목에 대하여 매수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 해당 종목은 삼성전자를 미시해서 LG화학, 네이버 같은 그런 종목들이에요. LG전자 이런 종목 다 포함이 됩니다. 현대차도 들어 있고 말이죠. 자, 그런 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본주, 보통주만 6조 7천억 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9조 원 정도입니다. 9조 원 정도로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 매도 규모보다 큽니다. 즉,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매도한 곳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이것이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까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파악해 둘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삼성전자 완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4개 종목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탄력적이며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은 뭐 계속 강조드렸었죠. 바로 LG화학인데요. LG화학 오늘 5%는 올라갔어요. LG화학 같은 경우. LG화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좀 해보는, 왜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하는지.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거 LG화학이 앞으로 수년 내, 한 3년 정도 후가 되면 미국 시장을 석권한다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구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뭐 90만 원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가 아니죠. 금년 중에 뭐 130만 원, 140만 원 내년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LG화학에 대해서 특히 그 2차 전지 수급과 관련된 미국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순서에 맞춰서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6차 부양책 1조 9천 달러짜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5차까지 5차에서 6차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5조 7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초대규모의 부양책 자금이 살포된다는 개념으로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상원 의원까지 통과가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서명까지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세부 플랜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 세부 플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태양광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파트가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종목은 한화솔루션이죠.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최근에는 유상증자 신주 물량까지 겹치는 바람에 더욱더 현재 수급상 꼬이면서 주가는 미끄러 내려가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열어놓고 잠깐 보시도록 하죠. 42,000원대입니다. 거의 지금 120에서 근처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바닥권이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안 갖고 계신 분은 적정한 수준 내에서 이 종목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조금 더 이슈를 보도록 하죠. 미국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 WTI 현재 미국의 유가가 0.43% 올라가서 64.44.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뭐 감산 등의 재료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수요 전망이 괜찮기 때문에 이러한 강세적 흐름이 유지된다 하는 것이고, 저는 한 70달러 정도 봤던 건데 시장에서는 80달러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지난달 대비 0.4%, 작년 동기 대비 1.7% 정도. 지금 작년 동기 대비 1.7%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0.3%포인트만큼 물가가 좀 더 올라왔다는 건데, 하지만 미국 연준에서 그런 정책 결정권자들이 언급하는 목표치 2% 플러스 알파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상태죠. 물론 하반기 때 조금 더 물가가 올라가서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은 2.3%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가 넘어가는 수준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번 금리 상승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물가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 10년물이죠. 1.5212%. 그 전날 대비 2.28 베이스 포인트만큼 내려왔어요. 최근에 조금씩 하향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제 미국 국채 입찰이 있었던 건데
시장에서 은근히 걱정을 했었죠. 수요자들이 입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했던 건데 의외로 인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응찰률이 2.69배, 원래 한 2배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인데 2.69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응찰을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수요가 많았다는 것이죠. 수요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비싸게 팔리는 거고, 국채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내려온다는 뜻이 있거든요. 10년물짜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3년물짜리라도 그 규모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응찰이 됐고 그만큼 이제 국제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에 계속 있을 국채 입찰에서도 같은 반응을 할 소지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국채 수요가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니까 금리가 안정된다라고 하는 도식이 성립이 되죠. 이것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변화가 주어진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FOMC 연준위원들이 뭐 구체적인 어떤 시장을 달래는 어떤 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율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힘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DXY 달러 인덱스 0.1%, 큰 폭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71.79 조금씩 상투를 찍고 내려온다 하는 것. WT 원달러 환율은 1136원, 전일 대비 거의 7원 정도.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쯤 원화로 표시된 국내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 만약 이 상태에서 또다시 1080원 또는 그 이하로 추세적으로 봤을 때 1000원 이하로 떨어질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대비 거의 10% 이상, 15% 이런 식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면 그러면 환차익이 상당히 커지게 되죠. 환차익으로 10% 이상 벌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외국 펀드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뭐랄까요, 그 기회가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건 차치하고 환율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1조 7조 순매수한 것도 물론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간접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태 및 그 추이와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점도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국내시장을 보면 주변 증시가 나쁘지 않죠. 좀 잠깐 이것도 붙이도록 하죠. 지금 보면 나스닥 165포인트나 떠요. 니케이 지수, 중국 상해 지수가 무려 2.3%나 급등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주변 증시도 반등의 기색이 상당히 역력해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의 결과가 좋을 것 같고 이것은 다음 FOMC와 연결되는 상황이 나올 소지가 크다. 그렇게 판단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따 조금 더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은 오늘 보면 이건 저걸 봐야 되겠네요.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외국인들 1조 7조 순매수했고요. 코스닥도 순매수고요. 무엇보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프로그램 매수죠. 6,800억 원이나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순매수했군요. 장중에 순매수였던 건데 오늘까지도 작지 않은 순매도 3천억 원. 이것도 연기금 이 순매도도 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막판에 동시효과 때 나온 물량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부터는 잘하면 연기금이 매도를 줄이거나 또는 잘하면 순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국인이 매수하는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기관들도 동참을 했었으면 좋았겠으나 그렇지 않은 점이 다소 실망스러워도 오늘 선물업소 동시 만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뭐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내일 물론 비록 후폭풍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 뭔가 긍정적인 모멘 변화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6개월만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베이시스인데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 장중에 플러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죠. 오늘이 이제 3월물 마감일이니까 결국 최종 마감가는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시스는 말이죠. 그런데 6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되는 내일부터 형성되는 베이시스가 중요합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잡힐 텐데요. 그때도 계속해서 여태까지 그려왔던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다소 약간 김새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여태까지 그려왔던 외국인 파생 상품과 관련된 매물 압박을 받을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건 내일 아침에 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과 다르게 베이시스가 플러스, 그것도 아마 1.00 이상 크게 확대된 상태로 나온다면 오늘보다 더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보다 더 탄력적인 지수 상승, 아마 그렇게 될 때에는 삼성전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죠. 올라간 폭이 말이죠. 그렇게 일단 단기적인 어떤 변화까지를 생각해 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시장에서 주는 안정적인 신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체계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국채 입찰 금리 하향 안정되고 있다는 것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랙아웃, 현재 미국의 FOMC 위원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정정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기간 중에 시장 자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물가도 예상 범주 내에 있었다는 것이고, 다우지수는 뭐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자, 미국 연준이 금리 시장과 관련된 정책 수단을 갖고 있죠. 아주 효율적인 몇 번에 걸쳐 검증된 그런 그 수단입니다.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팅이라고 하는 것. 또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수익률 관리 하는 그 방법도 있고요. 직접적인 관리입니다. 그리고 은행 자본 규제, 간접적인 그 하는 건데,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하면 그만큼 국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서 그 금융 시장이 이제 안정됩니다. 세 가지 아주 유력한 카드를 갖고 있거든요.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와 관련 직접 그러한 카드를 바로 결정해서 시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시사하는 정도만으로 또 충분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고요. 자, 환율도 일단 원달러 환율 상투를 찍은 것 같고, DXY, 달러 인덱스도 일단 단기 상투를 찍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 유가는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뭐 감산 기간이 아주 많이 연장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추세 상승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등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객관적인 그런 신호다. 그렇게 집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정도면 현재 금리와 관련된 불안, 그와 관련된 조정은 끝났다라고 단언까지는 아니지만 그 확률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년도, 사실 금년도가 상당히 기대됐던 건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시장 결과가 나오고 말았죠. 종합지수도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담이 됐던 것은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걸 잠깐 보시도록 하죠. 전체 3개 매매 주체 중 금년 들어서 금년 1월 4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1월 10일까지 어제까지 개인들이 34조 2천억, 코스닥은 5조 2천억, 합계해서 39조 4천억 정도를 순매수를
수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감안한다면 대략 38조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 되겠네요. 자,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의 8조 6,500억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를 합계하면 9조 정도를 외국인들은 매도했거든요. 삼성전자 본주 우선주를 빼면 외국인들은 거의 매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본 것까지는 아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삼성전자 하나에만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기관들이 24조 7억 정도 순매도했다는 건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금융투자 매도 2조 8억 금액 자체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어차피 얘네들은 단기니까 추세적으로 펀더멘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했을 뿐이다 하는 거죠. 연기금 매도는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한 것 뿐이고요. 투신사는 환매 때문에 매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기관들 매도도 그 규모는 크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매도하는 측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외국인 매도도 거의 뭐 매도가 없고 말이죠. 그런 측면. 문제는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 매도가 커요. 외국인이 본주만 6조 7천억, 우선주만 2조 3천억, 합계 9조. 전체 매도보다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더 커요. 그만큼 외국인은 매도는 삼성전자에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관들 매도가 8조 2천억. 그 중에 금융투자가 1조 8천억.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연기금 매도. 그러니까 기관들이 삼성전자 매도도 보면 이것도 아주 구조적인 매도이거나 규모가 아주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개인들 매수가 많죠. 전체 14조 6천억.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17조 2천억. 전체 개인 매수의 본주만 따지면 42.7%,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50.3%. 그렇다면 일반 개인들은 이른바 동학개미, 저는 그것을 넘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개인 큰 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하는 그 관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동학개미를 넘은 동학주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높고 규모가 크다 하는 것. 자, 그것은 일반 소규모의 이른바 개미라고 지칭되는 소액 투자자들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정석 투자 관점에 개인 큰 손들이 대거 삼성전자를 매수해 드리는 것이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 물량은 잘 빠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외국인들의 수급만을 본다면 삼성전자에 집중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과 관련돼서 부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마칠까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의 외형적인 그런 이유를 굳이 들자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뭐 신문 지상으로도 자주 이제 보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미국의 오스틴 공장이 있죠. 최근에 한파 때문에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 셧다운 때문에 그와 관련된 AP, 모바일 디램, AP를 생산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파운드리 공장인데 말이죠. 14나노급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램 수요가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된 펀더멘탈을 부분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시설 투자 확대. 지금 현재 반도체 디램 값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재고 축적을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직은 그럴 기미가 없는데 그럴지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우려, 이런 것 등이 그렇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것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집중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이 지수로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했죠. 금리 상승, 이것 때문에 미국 기술주, 그중에서도 반도체 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보다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많이 급락을 했으니 그에 연동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를 매도할 만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작년 11월 달부터 1월 초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 EM,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계속 환율이 올라간다면 원달러 가치가 떨어지니 가만히 있으면 환차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무엇보다 직설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재작년인가요?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ATM기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개인 큰 손까지 들어와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도 얼마든지 매도를 할 수 있고 또 주가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그런 것처럼 ATM기처럼 급할 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매매 대상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돼서 지수가 왜곡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롱숏 전략이든 뭐든 간에 일단 지수가 왜곡된 것을 이용한 현물 매도가 따르기 일상이고요. 그랬을 때 제1의 타겟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따라서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주변 상황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그렇게 단기 매매의 차원에서 그렇게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펀더멘탈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AP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이죠. 그래서 지금 그 생산 차질이 생긴다. 파운드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바일에 대한 DRAM 수요가 조금 줄어들 것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인데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예, 추세적인 현재 모바일 D램까지를 포함한 D램가 상승 추세가 그것 때문에 크게 꺾인다는 이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D램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D램 공급이 증가된다 하는 것도 또한 그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선 D램 생산 신규 라인 증설이 없죠. 증설이 그런 하이닉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신규 라인 증설이 없을 뿐더러 기존 라인 자체를 어딥니까? 좀 화성 라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천의 M10 라인도 지금 오히려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일부 전환을 할 정도로까지 신규 라인을 아예 증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미사 공정 전환까지는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량은 증가는 합니다. 하지만 비트 그로스 이상으로 더 크게 공급을 증가하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아니다. 작게는 10% 내지 15% 연간 그 정도의 D램만 시장 수요에 따라 비례적으로 그렇게 증가한다. 비례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그보다 못 미치는 정도의 수요보다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현재 공급이 증가된다 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노무라는 시장 상황이 최근에 기술주들에서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TP,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를 올렸죠. 많이 올린 것은 아니지만 11만 1,000원. 기존 지금 현재 주가들이 최소한 30%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1만 원 정도는 좀 부족합니다. 12만 원 이상, 잘하면 15만 원 근처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내년에 20만 원 정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 뭐 그런 소리가 나오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LG화학인데요. 삼성전자 차트라도 이제 켜놓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삼성전자 차트고요. 다음은 이제 LG화학. LG화학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왕 뭐 다시 정리를 해서 LG화학이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LG화학이. 일단 바닥 신호가 나온 것 같죠. 차트 모양이 가장 이쁩니다. 급락 중에도 지수가 급락하고 기술주들이 급락하고 테슬라가 급락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수급으로도 금년 3월달 들어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단 말이죠. 삼성전자에도 집중적으로 매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고 테슬라가 급락했던 것과 또 전혀 다르죠. 오늘까지 1156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급반등을 했죠.
한때 1월 중순 이후 거의 40% 가깝게 폭락했던 테슬라가 지난 3월 9일날 20% 정도 현재 급등을 하면서 반전의 어떠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것은 국내 2차 전지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쇼티지는 공급 부족이죠. 각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질 것.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반도체 쪽인데, 나중에 디램까지도.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몇 가지 재료가 나왔었죠. 지행과 합작 법인 이미 제1공장을 건립 중에 있고 그 공장은 내년 중에 현재 준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제1공장이고 합작공장 제2공장은 2025년 정도에 이제 준공된다는 건데 2025년 정도 되면 지금 5기가와트보다 무려 13배나 큰 65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생산 캐파를 구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한국에서 생산하는 캐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 7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죠. 자,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나온 뉴스인데 테슬라 향 원통형 배터리 공장 지금 현재 지금 뭡니까 이 LG화학이 공급하는 것은 파우치형입니다. 파우치형. 즉 원통형 배터리 공급하는 회사는 일본에 있죠. 파나소닉이 공급하는데 지금 LG화학도 테슬라 향 원통형 배터리 현재 개발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 개발해서 공장을 세우는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또 기가 베를린이라고 해서 미국의 독일의 현재 테슬라 전기자동차 공장이 있죠. 거기에 공급하는 유럽 그 배터리 시장을 또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테슬라 일부 파우치를 공급하고 있는 데다가 원통형까지 공급하는 체계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가만히 보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 거의 빅뱅 수준으로 폭발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그랬을 때 공급자는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된다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2025년 정도 되면 객관적인 시장 전망상 현재 미국의 배터리 수요량은 2025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거의 5배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 150기가 와트 아워 정도, 150기가 와트 아워 정도, 한 그 정도의 수요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공급은 그게 훨씬 못 미치는 150 대비 115, 거의 35기가와트 아워 정도가 부족한 쇼티지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정도의 공급 부족입니다. 이건 장치 산업이고 시장 진입 장벽이 워낙 높고 진입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쇼티지가 발생이 되면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 정도로.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 세계 2차 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CAT도 있고, 파나소닉, 삼성 SDI, LG화학, 또 뭡니까? SK이노베이션 정도인데, 가만히 보시면 CATL은 중국사니까, 또 LFP 방식이니까, 일단 뭐 에너지 밀도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또 그조차도 중국산이기에 미국의 규제 때문에 진출하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는 것이고요. 파나소닉은 테슬라 전속입니다. 테슬라에만 공급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파나소닉도 주변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는 테슬라 때문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고, SK이노베이션은 ITC에서 현재 뭡니까 영업권 침해로 해서 패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기간 화해하지 않은 이상 상당 기간 뭡니까 공급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것은 삼성 SDI는 일단 유럽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서 북미 쪽으로는 현재 생산 캐파가 지금 구축하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마도 적어도 LG화학 쫓아가려면 몇 년 이상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도 되면 이 미국 시장은 LG화학이 장악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 LG화학이 그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LG화학이. 그렇다고 한다면 LG화학이 지금 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두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1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본다는 건데, 다만 삼성전자 같이 10년 정도 장구이 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는 3년 정도까지, 2025년도가 아닌 2023년이나 2024년 정도까지만 보자. 그랬을 때 200만 원 넘어가는 수준이 나오겠죠. 그런 정도까지만 보자 하는 관점으로 LG화학을 계속 지켜보시고 담아주시고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